할아버지,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차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이 보였어요. 어서 타거라. 어서. 최태준 회장은 재빨리 차 문을 열어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회장이 서둘러 코트를 벗어 아이들을 감싸주는 순간 금색 하트 모양의 시계 모양 펜던트가 보였어요. 이건 내가 죽은 손녀들에게 선물한 목걸인데. 최 회장이 직접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2개만 있는 목걸이였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뚜껑을 열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와 두 아기의 얼굴. 바로 6년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들 부부와 쌍둥이 손녀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목걸이래요. 손녀들은 이제 세상에 없는데 이 목걸이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빨리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서울 거리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눈발이 비스듬히 흩날리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텅 빈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는데 차 안에서는 히터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 최태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아른거렸지만 정작 그 시선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그 손끝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6년 전 오늘, 바로 아들 진혁이 떠난 날, 조수석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 진우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어요. 아버지의 굳은 옆모습을 바라보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다 길이 막히면 고생하십니다. 최태준 회장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진우가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형 생각하시는 거 알지만 이렇게 매년 같은 자리에서 차 오랫동안 세워두고 계시면 몸만 상하세요. 형도 아버지가 건강하신 걸 원할 겁니다. 그제야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진우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본 둘째의 입가에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스쳤고 운전석의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조용히 시동을 걸려던 순간이었어요. 창밖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눈보라 속에서 작은 형체 2개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둘이서 얇은 옷 위로 눈을 뒤집어 쓴 채 간신히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부축하고 있었고 둘 다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들이 차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부축하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차 안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간절한 눈빛이 회장과 마주쳤고 작은 손이 천천히 들려 창문을 두드렸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회장은 그 입술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지친 모습에 재빨리 최 회장은 차문을 열어 아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이리 와.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차 안으로 올라왔어요. 회장이 황급히 문을 닫았고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아이들을 감쌌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회장이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다 아이의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걸 발견하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작고 정교한 금색 시계 목걸이였어요. 하트 모양으로 된 앤티크한 디자인이었는데 회장은 그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시계를 집어들었고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올려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계 안쪽에 끼워져 있는 작은 사진 속에 젊은 부부와 두 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6년 전 회장이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얼굴들. 죽은 아들 진혁과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이 그 목걸이 펜던트 안의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며 시계를 뒤집었어요. 뒷면에는 최은서라는 이름과 함께 아들 진혁의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사진 속 두 살배기 아기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8살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 말을 들은 둘째와 비서실장도 고개를 돌렸고 회장 손에 들린 시계 목걸이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답니다. 둘째 아들 진우가 숨을 멈추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며 앞을 바라보았죠. 은서 옆 쌍둥이 동생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재차 그 아이의 목걸이 안을 들여다보았고 같은 사진과 뒷면에 같은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싸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답니다. 네 이름이 최은서 맞니? 아이가 젖은 눈으로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네, 맞아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6년 전 잿더미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아이들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6년 전 봄,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4월의 어느 아침, 회장의 저택 앞마당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잔디밭 위로 길게 들이운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큼직한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회장의 장남 최진혁이었습니다. 35의 그는 아버지를 빼닮은 이목구비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진혁의 아내 수진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따라 나왔어요. 여보, 그건 내가 들게. 무거워 보이네. 진혁이 얼른 다가가 수진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진혁은 이미 짐을 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죠. 그때 현관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타닥타닥 울렸어요. 아빠. 2살배기 쌍둥이가 뒤뚱뒤뚱 뛰어나왔답니다. 언니 은서가 앞장서고 동생 은지가 그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는데 진혁이 두 팔을 벌리며 무릎을 꿇자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아빠 품으로 뛰어들었죠. 우리 공주들, 별장 갈 준비 다 됐어? 진혁이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안아 올리며 묻자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까르르 웃었고 은지는 아빠 목을 꼭 껴안으며 볼을 비볐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봄 햇살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바로 그때 저택 정문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회장이었답니다. 가족 나들이가 있다는 소식에 일부러 시간을 낸 모양이었죠. 최태준 회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근엄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쌍둥이가 아빠 품에서 내려달라고 몸을 베베 꼬았고 진혁이 아이들을 내려주자마자
둘은 회장에게로 달려갔어요. 우리 손녀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은서가 회장의 볼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었고 은지도 질세라 반대쪽 볼에 뽀뽀를 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대기업 총수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모습만 보여왔던 그가 손녀들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답니다. 회장이 품에서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어요. 벨벳으로 감싸진 고급스러운 상자였는데 쌍둥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들한테 줄 선물이 있단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정교한 금색 시계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된 앤티크한 디자인이었는데 크기는 아이들의 작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어요. 회장이 직접 장인에게 의뢰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었답니다. 회장이 먼저 은서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작은 고리를 채우는 그의 손끝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죠. 시계를 열어볼까? 회장이 작은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안쪽에 4사람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는데 진혁과 아내 수진 그리고 은서와 은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작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신기한 듯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얼굴을 발견하고는 깔깔 웃었어요. 회장이 시계를 뒤집어 보여주자 작은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의 이름과 아들 진혁이의 전화번호. 이건 네 아빠 전화번호란다.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어른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아빠가 바로 데리러 올 수 있거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의 목에도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두 아이의 목에서 금색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회장이 두 손녀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답니다. 우리 손녀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진혁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 잃어버릴 일은 없겠어요.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진혁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차에 태우고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었죠. 쌍둥이도 뒷좌석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로 손을 흔드는 사이 차가 천천히 대문을 빠져나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차 지붕 위로 흩뿌려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회장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별장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산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목조 별장이었는데 진혁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골라둔 곳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그니가 있었고 뒤편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쌍둥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함성을 질렀어요. 은서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아빠에게 매달렸고 은지는 엄마 손을 잡고 계곡가에서 물장구를 쳤죠. 진혁은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함께 웃고 뛰어놀았고 아내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가족은 별장 앞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으며 노을빛에 물든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여보, 내년 봄에도 여기 오자. 진혁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매년 오자. 애들이 크면 같이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수진이 대답했고 2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별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쌍둥이는 이미 아빠 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은서와 은지의 목에서 하트 모양의 금색 시계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진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이들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잘 자, 우리 공주들. 진혁이 방문을 살며시 닫고 나왔고
거실에서는 아내가 와인잔 2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고마워,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수진이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죠. 나야말로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해. 진혁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별장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깊어지는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진혁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는 쌍둥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별장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새벽 3시, 별장 안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식구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고 산속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혁이 눈을 번쩍 떴어요.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거든요. 처음에는 꿈속인가 싶어 눈을 비볐는데 점점 그 냄새가 진해지고 있었어요. 매캐하고 쓴 분명히 무언가 타는 냄새. 진혁이 벌떡 몸을 일으켜 보니 방문 틈 사이로 뿌연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 무언가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진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이야. 진혁이 소리치며 수진을 흔들어 깨웠어요. 수진은 기침을 하며 눈을 떴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방문을 열어젖혔죠. 복도에는 이미 짙은 연기가 가득했고 거실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화염이 순식간에 목조벽을 타고 번지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아이들. 진혁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아이들 방문을 찾아냈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열었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아이들의 작은 몸이 기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두 아이를 양팔에 번쩍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왔으니까 괜찮아. 복도로 나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거실 전체가 불바다였고 현관 쪽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죠. 진혁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고 아이들 방 창문이 떠올랐어요. 별장 뒤쪽 풀밭과 연결된 창문. 진혁이 다시 아이들 방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진혁은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창문을 내리쳤고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진혁은 깨진 유리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바깥을 확인했답니다. 다행히 창문이 열리고 창문 아래까지 거리는 가까웠어요. 바닥은 잔디가 깔려져 있어 안전해 보였습니다. 진혁이 은서를 먼저 창턱에 앉혔어요. 아이의 얼굴이 눈물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은서야, 아빠 말 잘 들어. 바닥으로 아빠가 내려줄게. 풀밭이라 안 아파. 동생 손 꼭 잡고 있어. 알았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고 혁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창밖으로 내려놓았어요. 작은 몸이 풀밭 위에 사뿐히 착지했죠. 이어서 은지도 같은 방법으로 내려보냈고 두 아이는 창 아래 풀밭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답니다. 진혁이 창턱에 올라서며 소리쳤어요. 은서야, 은지야, 저쪽으로 가서 잠깐만 있어. 아빠가 엄마 데리고 금방 올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진혁은 몸을 돌려 다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천장의 나무 들보가 불에 타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태울 듯 달려들었죠.
진혁은 젖은 수건도 없이 맨몸으로 연기를 헤치며 안방을 향해 달렸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진혁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뿌연 연기 속에서 겨우 수진을 찾았을 때 수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것 같았어요. 진혁이 수진을 일으켜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정신 좀 차려봐. 진혁이 아내를 등에 업고 창문 쪽으로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우직근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진혁이 고개를 드는 순간 시뻘겋게 타오르는 대들보가 눈앞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창밖 풀밭에서는 쌍둥이가 꼭 껴안은 채 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고 아빠가 들어간 그곳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죠. 아빠. 은서가 울부짖었어요. 은지도 언니 옷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고 두 아이의 작은 몸이 밤 공기 속에서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빨간 불빛이 산길을 비추며 다가왔어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린 뒤였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구급대원 한 명이 풀밭에서 울고 있는 쌍둥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의 목에서 금색 시계 목걸이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이들이다. 생존자 있어. 구급대원이 소리쳤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구조되었어요. 담요에 쌓인 채 구급차 안에서도 쌍둥이는 별장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빠가 다시 나올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아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소방관들이 잔해 속에서 두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진혁은 아내를 껴안은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놓지 않았던 거죠. 현장 책임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별장 화재 현장입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추정. 성인 남녀 2명 사망, 유아 2명 생존 구조 완료. 구급차 안에서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검댕 묻은 작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목에 걸린 시계 목걸이가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가물가물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 속에서는 진혁과 수진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최태준 회장의 침실로 전화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최 회장이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수화기를 집어들자 평소와 다른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라고? 진혁이는? 애들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드님 내외분과 손녀분들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장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 안에 있었고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둘째 아들 진우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비서실장이 있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우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회장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장이 있던 자리에는 까맣게 그을린 잔해만 남아 있었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경찰들이 노란 테이프를 두르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둘째와 비서실장이 양쪽에서 부축했지만 회장의 시선은 잿더미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라고 해라. 내 아들이, 내 손녀들이 죽었다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회장님, 현장 감식 결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드님 내외부는 현장에서 수습되었고 손녀분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까만 재가 쌓인 땅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죠. 손가락 사이로 검은 가루가 흘러내렸고 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진여가. 회장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대기업 회장으로서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그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둘째 진우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형수님이, 조카들이 이렇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우도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어요. 빈소에는 영정사진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과 아내 수진, 그리고 쌍둥이 은서와 은지, 유골함도 4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회장은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상주 자리에 앉아 멍하니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가 회장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고 비서실장은 장례 진행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 회장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회장이 비틀거리며 영정 앞으로 다가가 진혁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액자가 손끝에 닿았고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진혁아.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시선이 옆으로 옮겨가 쌍둥이의 사진에 닿았고 최 회장은 그만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2살배기 손녀들의 웃는 얼굴이 촛불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은서야, 은지야.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회장이 영정 앞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빈소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죠. 문 밖에서 둘째와 비서실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고 비서실장도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예전만큼 열정을 보이지 않았고 늘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둘째가 아버지 곁을 지키며 회사 일을 대신 챙겼고 비서실장도 더욱 충성스럽게 회장을 보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별장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진짜로 누가 살아남았는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쌍둥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구급차를 가로막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구급대원에게 무언가를 건넸고 잠시 후 쌍둥이는 그 승합차로 옮겨 태워졌습니다. 차는 밤새 달려 도시를 벗어나 외곽에서 다시 깊은 시골로 달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차가 멈춘 곳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 검은 옷의 남자가 잠든 쌍둥이를 안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육원 원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남자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받았죠. 이 아이들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외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빛이 보육원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쌍둥이는 낯선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은서가 먼저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고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에 겁먹은 얼굴로 동생을 흔들어 깨웠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언니를 껴안았고 은서도 동생을 꼭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죠. 아이의 목에서 금색 시계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 뚜껑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였고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2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낯선 곳에서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우는 것. 그렇게 쌍둥이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어요.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햇살 보육원은 이름과 달리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낡은 건물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외딴 곳이었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살이었던 쌍둥이는 어느덧 8살이 되어 있었답니다. 은서는 의젓한 아이로 자랐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동생 은지를 늘 그림자처럼 지켜주었죠. 은지는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언니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개를 끄덕이는 순한 아이였어요. 두 아이는 보육원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마치 서로가 서로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답니다. 보육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원장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고 다른 보육사들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다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이고 재우고 관리하는 것, 그게 전부였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은서는 목걸이의 시계 뚜껑을 열어 안쪽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였고 은서는 그 얼굴들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언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은지가 언니 옆에 누우며 속삭였어요. 은서와 은지는 나란히 누워 시계 속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대. 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육사 한 명이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은서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괜찮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품에 파고들었고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봄이 오면 보육원 뒤뜰에 작은 꽃들이 피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졌죠. 가을에는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였고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어요. 그 모든 계절을 쌍둥이는 함께 보냈고 그 모든 밤을 시계 속 사진을 보며 버텨냈습니다. 은서는 가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번호를 손가락으로 더듬곤 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보육원에서 가끔 몰래 전화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은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나가던 은서는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서랑 은지 말이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은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칠 내로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원장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은서는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웠어요.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은지와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은서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은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은지야, 일어나.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은지가 잠에 취한 눈으로 언니를 올려다보았죠. 왜?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가려고 해.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도망가야 해. 은지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답니다. 두 아이는 옷을 겹겹이 껴입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고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무서워도 가야 해. 알겠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아래로 내려선 두 아이는 눈밭 위를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담장을 넘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신 뿜어져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육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쌍둥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을이라고 해봤자 집이 대여섯 채 있는 곳이었고 아이들이 쉴 만한 곳은 없었죠. 은서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마을을 지나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해가 지자 두 아이는 버려진 헛간을 찾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집더미 위에 나란히 누웠지만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서가 은지를 꼭 껴안았고 두 아이는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버려진 삼각김밥 하나를 발견했고 둘이서 반씩 나눠 먹었어요. 차가운 밥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더 먹으라고 자기 몫을 언니에게 내밀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동생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네가 먹어. 언니는 괜찮아. 두 아이는 어느 건물 처마 밑에서 바람을 피하며 하루를 보내다. 은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은서는 동생을 더 꼭 껴안으며 등을 쓸어주었어요. 시계 목걸이를 열어 사진을 보여주며 나직이 말했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꼭 좋은 곳 찾을 거야.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도와줄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속 엄마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쌍둥이는 큰 도시에 들어섰어요.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과 수많은 차들,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은서는 은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지하도 계단에 앉아 쉬기도 하고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온기를 쬐기도 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죠. 지나가는 어른들은 바쁜 걸음으로 두 아이를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멈춰서서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더 많이 내리고 텅 빈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은지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지 자꾸만 비틀거렸어요. 은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동생을 부축하며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은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은지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은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차를 향해 걸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차 안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과 은서의 눈이 마주쳤죠. 노신사가 문을 열어 젖혔고 은서와 은지는 차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는 순간 은지가 언니 품에서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은지는 언니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은서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지만 낯선 차 안에서 긴장을 풀 수가 없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때였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고 정교한 금색 시계 목걸, 하트 모양으로 된 시계 펜던트, 앤티크한 디자인이었는데 회장은 그 모양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모양이었거든요. 회장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목걸이를 향해 뻗어갔어요. 은서가 겁먹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시계 뚜껑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젊은 부부와 두 아기의 모습이었죠. 6년 전 회장이 직접 잘라 끼워 넣은 바로 그 사진, 아들 진혁과 며느리,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며 시계를 뒤집었어요. 최은서, 손녀 이름과 함께 새겨진 아들 진혁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자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6년 전 2살배기였던 손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걸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둘째와 비서실장도 고개를 돌려 시계 목걸이를 보았고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답니다. 일단 집으로 가지. 회장이 간신히 말을 내뱉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조명이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은서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고 은지는 언니 손을 더 꽉 움켜쥐었답니다. 객실로 안내해라. 회장이 가정부에게 지시했고 아이들은 2층의 따뜻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 창가에는 작은 꽃병까지 놓여 있었죠. 보육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이었어요. 가정부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2그릇이 놓인 쟁반이 들어왔답니다. 은서와 은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따뜻한 음식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몸에서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죠. 은서의 이목구비는 며느리를 닮았고 은지의 웃는 눈은 아들 진혁을 빼닮았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보였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최은서요. 얘는 최은지예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은서의 목에 걸린 시계 목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6년 전 자신이 직접 장인에게 의뢰해서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시계 목걸이였죠. 그동안 어디 있었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골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햇살 보육원. 회장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손녀들이 살아있었고
6년이나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것. 그 6년 동안 자신은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매년 기일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이 아이들이 정말 죽은 진혁이의 딸들이 맞는지 아니면 기가 막힌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뜻한 옷 준비하고 이 아이들 필요한 건 뭐든 챙겨라. 여기서 당분간 지내게 될 거다. 가정부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고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가 방 안으로 들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곁에 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 아이들을 형 딸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최 회장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저 시계 목걸이 펜던트는 세상에 딱 2개만 존재했고 아이들의 나이도 얼굴도 모든데 죽은 손녀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우리 손녀들이 맞는 것 같다. 은서랑 은지.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무엇보다 얼굴이 수진이랑 너무 닮았어. 눈매는 진혁이를 빼다 박았고 미세하게 떨리는 표정으로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DNA 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이 아이들이 조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도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신중하게 진행하시죠, 회장님.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슴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절차를 밟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바로 검사를 진행해라. 그날 밤 회장은 아이들이 잠든 방 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6년 전 화재 현장을 떠올렸죠. 그때 비서실장이 분명히 말했었어요. 손녀들도 모두 사망했다고. 유골함도 4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장례도 치렀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걸까? 회장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1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결과지를 들고 회장 앞에 섰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결과지에 적힌 숫자 99.9% 일치.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에 쥔 종이가 흔들릴 정도로 온몸이 떨렸고 한참을 말없이 그 숫자만 바라보았답니다. 진혁아, 네 아이들이 살아있었구나. 최태주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고 곁에 있던 둘째가 안타까운 듯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었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조카들이 살아있었다니 형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둘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부터 쌍둥이는 정식으로 회장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빈방 2개가 아이들 방으로 꾸며졌고 새 옷과 새 신발, 새 이불이 채워졌습니다. 은서와 은지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조심스러워했지만 회장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먹었답니다.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 다시 채워진 빈자리. 회장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방문 앞에 서서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의 저택에는 아이들 때문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죠. 회장은 손녀들 옆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느라 바빴고 진우도 맞은편에서 조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은지야,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은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보던 회장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이면 회장은 손녀들과 정원을 산책했어요. 은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고 은지는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았죠. 6년간 보육원의 좁은 마당밖에 모르던 아이들에게 이 넓은 정원은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은지가 노란 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회장이 허리를 숙여 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선화란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회장은 그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은서도 다가와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잔디밭 위로 길게 늘어졌고 따스한 햇살이 그 위로 쏟아졌죠. 어느 날 저녁에는 회장이 직접 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펼쳤는데 은서와 은지가 양옆에서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그림을 들여다보았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책 마지막 페이지 문장을 읽으며 책을 덮자 은지가 졸린 눈으로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은 잠든 손녀들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6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온기가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있었거든요.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어요. 그건 슬픔의 주름이 아니라 행복의 주름이었죠. 회장님 표정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오고 나서 집안이 환해졌어요. 부엌에서 가정부들이 수군거렸고 모두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답니다. 둘째도 조카들에게 다정한 삼촌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장난감 가게에 들러 인형을 사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오기도 했죠. 은서와 은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삼촌이 건네는 선물을 받아들며 조금씩 웃음을 보여주었어요. 삼촌, 고마워요. 은지가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고 진우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우리 은지, 예쁘게 가지고 놀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회장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우가 조카들을 예뻐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고 둘째도 형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죠.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6년간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회장은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섰습니다. 저택은 고요했고 긴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계획이 꼬이고 있어.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회장은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1층 응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둘째 아들 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죠.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들 때문에 계획이 꼬인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걸까? 왜 비서실장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진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저 애들한테 푹 빠지셨으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회장은 더 듣고 싶었지만 둘째가 통화를 끊고 문 쪽으로 돌아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진우가 응접실 문을 열고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회장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 차 있었죠. 회장은 벽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서재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6년 전 비서실장은 분명히 손녀들도 모두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유골함이 4개 있었고 회장은 6년간 그걸 믿어왔죠. 그런데 어떻게 손녀들이 살아서 시골 보육원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방금 그 통화는 뭐였던 걸까? 회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가라앉았어요. 무언가 커다란 거짓말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진실을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6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회장의 가슴 한켠에 의심이라는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 회장 최태주는 겉으로는 여전히 손녀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진우와 마주칠 때면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 시선이 아들의 뒷모습을 더 오래 쫓았어요. 비서실장에게도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회장은 그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들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태주는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6년 전 화재 사건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읽었고 당시 소방서 보고서와 경찰 조사 기록도 확인했어요. 모든 서류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게 더 이상 진실처럼 보이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태준은 기회를 엿보았어요. 아들 진우가 외출하고 비서실장도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운 오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둘째의 방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별다른 건 없었고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책상 위를 살펴 작은 열쇠를 찾아냈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서랍이 열리자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묵직한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별장 화재 계획서. 그렇게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화재를 일으킬 시간과 방법,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절차, 그리고 생존자 처리 방안이라는 항목까지. 생존자 처리 방안.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쌍둥이는 시골 보육원으로 이송. 흔적 남기지 말 것. 회장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버텼죠.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둘째 진우. 회장은 서류를 들고 천천히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회장의 머릿속에는 6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던 둘째의 모습, 아버지를 위로하던 다정한 손길, 조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던 웃음. 그 모든 게 연기였다고? 회장이 서재에 도착했을 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진우가 돌아온 거였죠. 회장은 서재 문을 열어두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답니다. 아버지 계셨어요? 둘째가 서재 문 앞에 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웃음이 얼어붙었죠.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들어와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왔고 회장이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답니다. 이게 뭐냐? 둘째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이죠. 이게 뭐냐고 물었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진우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별장 화재 계획서? 네 방 서랍에 있던 거다. 네가 한 짓이냐?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답해.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진우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차가운 무언가였죠.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답니다. 알아버리셨네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방금까지 벌벌 떨던 아들의 얼굴에 전혀 다른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형만 없으면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텐데.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형 그늘에 가려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형만 보셨죠. 진혁이는 완벽해, 진혁이는 자랑스러워. 전 뭐였는데요? 그냥 둘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형을 죽인 거냐? 네 형을, 형수를, 조카들까지? 조카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둘째가 어깨를 으쓱했죠. 살려뒀잖아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회장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겠지.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건 둘째 도련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라고? 6년 전 그날 밤 도련님께서 별장에 불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은 시골 보육원으로 보내고 회장님께는 전원 사망으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도련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앞에서 6년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별장을 향해 다가가는 검은 그림자. 비서실장이 주방 가스밸브를 조작하고 불씨를 던지는 모습.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과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진혁의 모습. 그리고 창밖으로 던져진 쌍둥이를 안고 사라지는 검은 옷의 남자들. 아이들은 시골 보육원으로. 흔적 남기지 말고. 진우의 목소리가 비서실장의 귀에 속삭이듯 울렸던 거였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년간 곁에서 효자처럼 굴던 아들이 살인자였고 충신처럼 보필하던 비서가 공범이었다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혁아. 회장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어요. 아빠가 몰랐다. 아빠가 이런 놈들 곁에 두고 살면서 네가 누구한테 당한 건지도 몰랐어. 회장의 울음소리가 서재에 가득 찼고 둘째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라. 이 둘을 당장 신고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네 죄도 똑같이 물을 거다.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살인 공범이 아닌 건 아니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휘청거렸지만 책상을 짚고 버텼죠. 니놈들 둘 다 법 앞에 서게 해주마. 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자신을 경찰에 넘길 줄은 몰랐던 거였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어요. 진우와 비서실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저택 앞에는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죠. 진우가 차에 타기 직전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만이 회장을 향해 있었고 회장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택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2층 창문에서 쌍둥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불안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보였고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쌍둥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교회로 달렸고 한참을 가서 조용한 언덕 위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묘지가 있었어요. 잘 가꿔진 잔디 위에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답니다. 최진혁,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의 이름 박수진. 회장이 차에서 내려 손녀들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와 은지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비석에 적힌 이름을 보자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죠. 은서의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빠 여기 있어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여기서 쉬고 계신단다. 세 사람이 묘비 앞에 섰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잔디를 흔들었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진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네가 누구한테 당한 건지도 모르고 6년이나 그놈 곁에서 효자 소리 들으며 살았어.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은서, 은지도 지키지 못하고 6년이나 보육원에 버려두고 살았어. 이 아비가 죽을 죄를 졌구나. 땅에 엎드려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 위로 퍼져나갔고 옆에 서 있던 쌍둥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은서 왔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도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지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진혁 부부가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회장이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진혁아, 아빠가 이 아이들 잘 키울게.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네 목까지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 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잔디밭 위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졌답니다. 회장은 손녀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고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했으니까요. 며칠 뒤 회장은 경찰서로 호출을 받았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면회실은 차갑고 쓸쓸했어요. 철창 너머로 진우가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 회장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이었죠. 형이 상 받으면 아버지는 웃으셨고 형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후계자라며 자랑하셨어요. 전 뭐였는데요? 한 번이라도 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둘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형만 없으면 아버지가 절 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죽고 나서도 아버지는 형 생각뿐이었잖아요. 6년 동안 형만 생각하고 형 사진 보면서 우시고 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끝내 절 안 보셨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우가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죠.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그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형을 죽였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형수를 죽이고 2살짜리 조카들을 보육원에 버렸냐?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냐? 둘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너를 안 봤다고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다. 난 너도 내 자식이라 여겼어. 근데 넌 내 아들을 죽이고 6년 동안 내 앞에서 효자 행세를 했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회장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우의 귓가에 차갑게 울렸어요. 비서실장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어요.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보육원과 연결된 자들의 신원도 자백했죠. 회장은 경찰서를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쌍둥이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았고 놀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받고 있었죠. 회장이 병실 문을 열자 은서와 은지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지가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와 은지의 작은 손을 한 손씩 잡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많이 힘들었지? 회장이 나직이 물었어요. 은서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제 안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와주셔서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 6년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세월을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줬는데. 그 말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은서가 할아버지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있잖아요. 회장이 두 손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작은 몸들이 품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고 6년간 비어있던 가슴 한켠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고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온 은서와 은지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회장이 직접 골라준 분홍색 원피스였죠. 6년 전 별장으로 떠나던 날 입었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회장이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서자 따스한 봄바람이 세 사람을 맞이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택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진우가 쓰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비서실장의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쌍둥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은서가 얼른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걸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회장이 손녀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죠. 우리 은서가 할아버지 걱정해 주는구나. 은서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꼭 오래전부터 함께해 온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답니다. 은지는 조금 앞서서 걷고 있었어요. 길가의 핀 꽃들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눈앞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노란 나비가 은지의 코앞을 스치듯 지나가자 은지가 깔깔 웃으며 나비를 쫓아 뛰어갔어요. 나비야? 언니 나비. 은지가 두 팔을 벌리며 나비를 따라 달렸어요.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는 작은 뒷모습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은서도 동생을 따라 뛰어갔고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햇살 아래 반짝이는 웃음,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6년간 잊고 있었던 풍경이었죠. 아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풍경이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은지가 벤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회장이 천천히 벤치로 다가갔고 쌍둥이가 양옆에 나란히 앉았죠. 은서가 할아버지 팔에 기대었고 은지는 아까 잡으려던 나비가 어디 갔나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은서의 목에 걸린 시계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회장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죠. 6년 전 직접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가 긴 시간을 지나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은서가 시계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전히 진혁 가족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은서와 은지가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회장도 함께 그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진혁 부부가 웃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죠. 회장이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은 머리카락이 손끝에 부드럽게 닿았고 아이들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은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고 은지가 그걸 집어들며 방긋 웃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빗줄기가 쏟아졌고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의 집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봄날의 따뜻한 위로처럼 당신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최태준 회장과 쌍둥이 손녀 은서, 은지, 그리고 먼저 떠난 아빠 진혁과 엄마 수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